사실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제일 그 뜨거운 관심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의 집행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윤 대통령의 체포 어떻게 됐냐? 일단 언제 되고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우리 앞에 5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5가지나 있어요. 오늘 이제 정진석 실장이 뭐 하나 더 제안을 하면서 6가지로 늘어난 셈인데 예.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께서 자진 출석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석. 그렇게 하면 이제 체포영장의 문제는 해소되니까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러면은 만약에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예. 지금이라도 여야가 특검에 합의를 하고 예. 공수처는 현 상태 그대로 사건을 특검에 넘기기로 한다. 예. 이게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경우의 수예요. 그러면 뭐 수사권 논란 이런 거 깔끔히 없어지죠. 그렇죠. 깔끔하게 하면. 정리가 예. 되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지금 이 체포영장 집행에 관해서는 2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는 법원이 발부한 적법 유효한 체포영장이니까 어쨌든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쪽과 예. 그래도 이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사회적으로 후유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만은 막아야 된다. 그렇죠. 이 2가지가 다 충족이 가능한 것이 저는 특검에 합의하고 공수처가 사건을 현 상태 그대로 특검에 넘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2가지를 모두 해소할 수 있는 묘안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공수처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 이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사라지겠죠. 예. 조금 더 지켜볼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의 수는 이제 그 김성훈 경호처 차장 예. 이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예.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다음에 큰 충돌 없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경우 그게 이제 세 번째가 예. 있을 거고 네 번째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건데 네 번째가 확률적으로 좀 희박하죠. 왜냐하면 공수처는 지금 조직 논리 때문에 사실은 이 사건에서의 체포영장 집행에 거의 명운을 걸고 있다시피 합니다. 체포영장을 집행 못하면 공수처는 사실상 폐지된다라고 거의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집행해도 폐지될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예. 이미 공수처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게 다 드러났어요. 그렇죠. 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수사는 검찰이 8할 이상 다 해놨습니다. 예. 주요 인물들 다 이미 구속 기소가 됐어요. 예. 그리고 그 공소장도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소장도 제가 여기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참 검찰이 수사를 검찰이 수사 잘해요. 역시 이런 큰 수사는 잘하더라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검찰이 그래서 예. 수사를 잘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틈만 나면은 검찰의 수사권을 뺏고 공소청으로 격화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수사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못하는 공수처는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네요. 쓸데없는 걸 만들어서 어쨌든 그런데 수사는 8할 이상 검찰이 해줬고 예. 체포는 스스로 할 능력이 없어서 경찰에 외주줬다가 한번 꺼였잖아요. 해줘 했다가 회수했잖아요. 망신 그런 망신이 없었죠. 공수처는 사실상 이제 해조처라는 평가를 받아도 할 말이 없고 맞아. 그 말씀 한번 다른 방송 하신 거 그렇죠.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체포에 성공해도 공수처가 폐지는 불가피하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공수처는 지금 조직 논리를 가지고 명운을 걸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 예. 5번째 경우의 수가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건데 심각한 물리적 충돌을 거친 끝에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경우.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사회적 후유증이 너무 크게 남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법치를 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동시에 저는 이것도 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국민 일부의 평가마저 달라질 개연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여론의 향배에 예. 끼칠 영향도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정말 이런 상황만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어쨌든 이런 5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정진석 실장의 호소문을 보면은 뭐 방문 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예. 이런 것들까지 지금 그 열어놓고 있으니까 예. 이것에 합의하는 경우 예. 협의가 되는 경우라고 예. 하는 6번째 경우의 수가 생긴 셈인데 그러나 지금 이게 될지는 저로서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경찰, 경호처, 공수처 3자 회동이 오전에 있었다는데 그거는 별 소득 없이 끝난 것 같죠. 현재 뭐 속보가 정확히 네. 어떻게 들어오는지 확인 좀 해봐야 되는데 명확하게 거기서 뭔가 예. 의견이 모인 것이 있다면은 지금쯤 공표가 됐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11시 20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런 속보는 들어오지 않는 걸 보면 예. 뭔가 의미 있는 그 타협점에 이르지는 못한 것이 아닌가. 못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제3의 장소, 그러니까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달라 제3의 장소 방문 조사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 쉽지 않을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쉽지 않죠. 영장이 있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공수처는 어쨌든 체포영장을 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 대단히 강하고 예. 그다음에 그 제3의 장소라는 걸 어디로 할 거냐, 그럼 예. 뭐 어디 안가로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사실 실무적인 조율도
사실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시청자들 중에서 일부의 시청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있는 예. 그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과거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가 이루어질 때 그때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선례를 저는 만들었다고 봐요. 그때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제출했잖아요. 물론 경호상의 필요성을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그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있은 뒤에 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헤즈볼라 그 삐삐 테러가 있었죠. 그렇죠. 그걸 보면은 휴대전화도 뭐 폭발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경호처의 일종의 필드 매뉴얼. 이 틀렸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지금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대통령을 조사하면서 그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다. 이것 아마 국민들께서 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일 거라서 실무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요. 지금 공수처와 경호처는 양쪽이 상호 신뢰가 없어요. 경호처는 공수처가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하든 방문 조사를 하든 하다가도 언제든지 체포할 수 있지 않느냐.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남아 있으니까요. 그런 의구심이 있을 거고 반대로 공수처는 경호처가 그동안에 극렬하게 저지하려고 하는 것을 또 봐왔기 때문에 양쪽이 상호 신뢰가 없어서 그런 합의점에 이르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고 전망을 해보긴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요. 이게 어쨌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거 저는 100%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게 내란의 혐의가 짙다는 것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뭐 법률가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그래도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사상 초유의 일인데 조금 더 이렇게 원칙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게 그래서 누가 봐도 당당하게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이게 수사가 진행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를 들어서 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그래서 그걸 직권 남용을 타고 들어가서 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런 영장을 그래서 직권 남용을 타고 들어간 다음에 내란 후 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느냐 또 그거를 늘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의 관할로 다 여겨졌었고 그렇게 법률상으로 돼 있는데 굳이 서울지법에 영장 쇼핑을 한 거는 잘한 거냐 뭐 그 뒤에 또 얘기했지만 탄핵에서 는 또 내란을 빼겠다고 뭐 이런 이 뭔가 좀 이렇게 흠결이 있는 것처럼 뭔가 좀 편법을 쓰는 것처럼 뭔가 꼼수를 쓰는 것 같은 모양새도 사실은 국민들 보기에는 야, 이 수사를 왜 이렇게 하지? 그런 비판도 사실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세요? 법적으로는 저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고 봐요. 지금 검경 공수처가 다 수사권이 있긴 있어요. 이걸 좀 약간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찰의 수사권이 확실한 정도는 100이라면 검찰은 99고 검찰도 이미 수사권이 있다는 걸 확인을 받았죠. 김영현 장관이 이런 그렇죠. 수사했으니까요. 그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준 논리가 검찰은 검찰청법에 보면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공범들이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다. 그래서 검찰도 수사권이 확인이 됐고 지금 이제 기소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99 정도 된다. 그러니까 그때도 직권남용을 타고 들어온 건 아니었고 사실은 경찰을 수사할 수 있다는 걸 타고 들어와서 이 김영현 장관 등의 내란을 수사한 거죠 검찰은. 당시에 검찰이 제시한 논리가 두 가지예요. 방금 말씀하신 직권남용을 타고 들어가서 관련 인지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한다는 논리.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경찰 수사.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공범들이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 중앙지법에서 손을 들어줬던 건 후자입니다. 경찰 그렇죠. 경찰 공무원 그리고 전자 즉 직권남용을 타고 들어가서 내란죄로 가는 것은 판단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배경에는 그런 것들이 작용했을 수 있다. 혹시 중앙지법이 갔다가 혹시 기각당한다면 이라는 예.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그게 일단 위법은 아니에요. 서부지법에 그 관할이 있는 용산구 예. 대통령의 주거지가 있기 때문에 한남동 관저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위법은 아닌데 공수처의 진정한 문제는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경찰이 100, 검찰이 99라면 공수처는 한 98, 뭐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90에서 80, 예. 뭐 이 정도의 수사권의 그 그라운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공수처의 진정한 문제는 이런 큰 사건을 핸들링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수사력이 없죠. 수사 능력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공수처에서 지금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공수처 배치표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처장, 차장, 수사기획관, 인권감독관 빼면은요 부장검사 2, 평검사 7 있어요. 9명 가지고 이런 큰 사건을 핸들링할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면 거의 지방의 작은 지청 수준 아니에요? 일개 지청 수준이라고들 많이들 하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수사는 검찰이 다 해놨고 그 공소장 가져다가 주어만 바꿔서 쓰는 수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도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혹시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진술 거부할 거다. 묵비권 행사할 거다. 그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마 공수처는
그 주어만 바꿔서 쓰는 상황이 될 건데 그나마도 본인들이 또 기소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면 한 번 조사하고 아무런 내용도 거기서 답변을 얻지 못하고 사건을 다시 검찰로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수사 체계상 있을 필요가 없는 조직이 하나 있어서 예. 능력도 없으면서 예.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비용을 두고두고 치르고 있어요. 공수처가 지금 올해 출범 5년 차가 됐는데 아직까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낸 사건이 한 건도 없고요. 손준성 검사 검사- 한 번 1심 유죄 딱 한 번 받았는데 2심 그렇죠. 무죄로 2심에서 뒤집어졌죠. 그나마 작년 12월에 무죄로 뒤집혔고 구속영장은 제가 알기로는 청구했다가 받아낸 적이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어디 기사에 오전 5패였다 뭐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영장. 체포영장만 몇 번 받아낸 적이 있어요. 체포영장. 이번을 포함해서. 예, 그러니까요. 공수처가 하는 일은 사실상 그 체포 집행에 있어서도 지금 경찰 조직에 의존하고 있는 한계가 여실히 보이고 예. 그러면은 사실상 공수처 검사가 도장 찍어주는 역할 정도 하는 겁니다. 그 공수처 검사의 도장값으로 우리가 국민 혈세를 1년에 200억 원 가량 쓰고 있어요. 매년 평균. 낭비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아마 2025년 여야 합의 1호가 저는 공수처 폐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아, 올해 국민의힘은 원래부터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그렇죠. 이 공수처 출범에 반대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민주당이 억지로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만든 게 공수처였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는 민주당도 공수처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예. 본인들이 아마 자기 발등 찍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여야 합의 1호로 금년에 공수처를 폐지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 갑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니까 궁금해지는데 공수처를 폐지하면 다시 어쨌든 그러면 그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도 검찰로 돌아갈 것 같은데 만약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됐든 누가 대통령에서 집권을 한다면 지금 기소청이나 뭐 공소청처럼 검찰을 격화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국가수사본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이 모든 수사를 다 맡는 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마저 있어서 사실 대단히 염려가 되죠. 그러면은 자 지금 윤 대통령이 이제 계엄을 선포한 것이 분명히 잘못이고 예. 위헌 위법이고 그 뒤에 대처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만 예. 검찰총장 시절에 윤 대통령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어요. 우리가 그것까지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사람은 각자 직에 따라서 잘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그만둘 무렵에 예. 이렇게 검수완박을 하면은 부패 완판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우리 국민들의 뇌리에 남아있는 예. 아주 명확한 워딩이었습니다. 예. 사실은 만약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다면은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우려가 돼요. 예. 공수처를 없애는 건 저는 매우 찬성합니다. 예. 있을 필요가 없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은 호시탐탐 검찰을 이제 공소청으로 격화시키는 걸 노릴 겁니다. 예. 190석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제 189석이 잠시 되겠습니다만 예. 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뭐 누가 거부권 행사도 안 해요. 예. 법안을 통과시키면 통과시키는 족족 다 되는 겁니다. 그렇죠. 180석이 넘으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오늘 발의해놓고 내일 법사위 통과시키고 모레 본회의 통과시키고 그 다음날 공포하는 것까지 가능해요. 모든 게 다 가능하죠. 그런 모든 세상이 게. 앞으로 예. 열립니다. 잘못하면. 예, 예. 자,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공소청으로 정말 격화가 된다. 그리고 국수본이 다 수사권을 가진다. 예. 경찰은 사실은 행안부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닿는다고 봐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정권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그렇죠. 검찰보다 훨씬 더 독립성이 취약합니다. 예. 경찰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예. 그 권력자 수사에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말했던 것처럼 부패 완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예. 그런 세상을 적어도 2028년 총선 때까지는 되돌릴 방법이 없어진다.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80 현재도 하여튼 189석이죠. 개혁신당 빼면 하여튼 범민주당이 189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의석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대통령이라는 자리까지 주면 정말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는 걱정을 해서 오히려 이 189석이 이재명이란 정치인이 대통령 당선되는데 오히려 역으로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이거 유튜브니까 여론조사를 좀 자유롭게 그럼요, 이야기해도 그럼요. 되죠. 예. 그 이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반등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급락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변곡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민심의 기저에는 사실 저는 그런 게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계엄에 관해서는 어쨌든 탄핵 소추에서 탄핵 심판도 시작이 됐고 그러면은 국민들의 잠재의식 속에서는 이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다. 될 거다. 예. 될 거다라는 예. 믿음이 있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전망적인 사고를 하는 건데 예. 저렇게 거짓말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정말 그 부패는 더 이상 수사할 수 없게 되고 정말로 과거에 그 문재인 정권 5년 때 했던 것보다 더한 일들이 반복되는 세상이 오는 것은 나는 그건 원치 않는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반작용이 지금 이른바 보수 결집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빨리 대통령 되는 그 길에 꽃 깔아주는 거는 정말 하기 싫다. 그렇죠. 그건 죽어도 하기 싫어요라는 국민들이 꽤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언론에서 이제 보수 결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결집하고 있는 분들이 저는 보수만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것이 반 이재명 결집이지 않을까. 반 이재명 결집. 예. 사실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이재명 대표처럼 그 사법 리스크가 많고 예. 우리가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범죄 혐의입니다. 범죄 혐의죠. 범죄 혐의가 많고 그리고 이렇게 그 논란이 많은 인물이 아니었다면 예. 또 민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어쨌든 예. 그 부분이 그래서 보수 결집이 아니라 반 이재명 결집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희 당에서는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현수막도 걸었고 예. 그런 뭐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제가 현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중도 민심은 예. 어떤 것이냐고 하면은 이재명도 안 됩니다다. 안 됩니다는 맞아요. 예. 주어도 맞고. 예. 그런데 이재명은 안 됩니다와 이재명도 안 됩니다의 그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도 안 됩니다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까? 제가 그걸 굳이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예. 어쨌든 이재명도 안 됩니다. 근데 예. 중요한 것은 8글자 중에 7글자가 같잖아요. 예. 주어도 같고 예. 서술어도 같아요. 예. 그러면 은과 도의 차이가 있지만 예. 그것은 우리가 한 묶음으로 같이 어깨 동무를 하고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예. 결집이 저는 일어나고 있고 만약에 그런 부분의 결집이 조금 약하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분들을 더 모아나갈 수 있도록 더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